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1,600여 가구 모두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첫 도전에 나섰습니다. 메타가 선보이는 새로운 SNS 스레드가 오는 6일 출시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맞서 본격적인 점유율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에 나섰지만 토지 주인과 주민, 투기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총체적 부실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발주처인 LH는 처음부터 설계가 문제였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시공사인 GS건설은 곳곳에서 철근을 빼먹었고 저질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조차 GS건설이 시공한 다른 아파트는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결국 GS건설은 17개 동 1,600여 가구 모두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실적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첫 소식 방서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지만 천장 무게를 버텨줄 만큼의 철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붕괴 지점에 설치된 기둥 32개 중 19개의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중 15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고 4개는 설계를 무시하고 철근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사고 구간에 타설된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보다 낮았고 이 모든 걸 발견해야 할 감리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각 주체별로 다 이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사인 GS건설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17개 동 1,666가구를 모두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무량판 구조는 무조건 보강철근을 더해 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며 보강철근이 누락된 설계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건 부끄러운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재시공할 경우 철거 비용과 입주 지연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수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당장 3분기 실적부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GS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6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던 GS건설 주가는 오늘도 4% 넘게 급락했고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 주가를 10% 이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정부가 은행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들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대출과 예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구도를 깰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신규 플레이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겠다. 정부가 내놓은 은행권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연함으로써 기존의 경쟁 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후순위 채권과 신종 자본증권 등 자산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의 시장 금리가 시중은행은 지방은행보다 20에서 25bp 정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금과 적금 상품의 고객을 모집할 때도 전국 단위의 시중은행은 모객이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에 현재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은행이라 그러면 약간의 중앙과 지방에 약간 좀 차별화된 그 고객들의 의식이 있는데 지금 브랜드를 시중은행하고 대등하게 간다면은 저희들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다만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이 되기 위해선 1,000억 원의 최저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4%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와 10%의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요건이 있어 대구은행 외에 다른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입지가 약한 지방은행이 기존 대형은행의 텃세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선 은행 전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와 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여 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환 이후에 은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획기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인터넷 은행 도입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대형은행의 시장 지배력, 심사와 허가만 쉽게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 않는 한 과거 인뱅 도입 당시의 한계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앞서 이 신용훈 기자 리포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역시 이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였는데 오늘 대구은행이 공식적으로 전환 의사를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DGB 금융지주의 김태호 회장은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이르면 연내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만약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 조건들을 갖춰야 할 텐데 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기본적인 조건들 충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 자본금 1,000억 원을 넘겨야 하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6,800여억 원이고요. 그리고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어떤 지분 4%를 넘게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뒤에 이제 자료화면을 조금 보시면 DGB 금융지주의 주요 주주 현황을 좀 보더라도 산업자본은 전혀 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주주당 지분 보유 지분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 요건도 있는데 지금 역시나 봤을 때 10%를 넘는 주주가 없잖아요. 역시나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6대 시중은행 체제로 갈 수는 있는 건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적으로 은행 과점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일 텐데 이 정부가 이 TF를 만들어 4개월 동안 논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이렇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을 때 은행들 간 어떤 여수신 금리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든 이 잠재적인 경쟁자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좀 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도와는 달리 이게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시중은행과 좀 체급 차이가 나는 만큼 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5대 은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1분기 순이익을 보면 대구은행은 5대 시중은행의 한 8분의 1 수준에 좀 불과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5대 은행과 실질적으로 경쟁이 가능하려면 최소 조 단위 이상의 어떤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어떤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은행들 간 어떤 서비스 차별화가 얼마나 이루어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 등과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을 보면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결국 주담대 비중을 늘리는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어떤 금리로 경쟁을 하면서 한정된 파이를 어떤 쪼개 갖는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벌어진 체급 차이를 좀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데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저축은행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방은행 전환을 추진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금산분리 규제라든지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려면 지금 주주들의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지금 지방은행들도 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악화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굳이 무리해서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만한 메리트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대신 오늘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는 이 금융당국이 M&A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중소저축은행을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규모의 경제가 좀 실현이 되면서 저축은행들 간의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저축은행 업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으로의 어떤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업권 내에서 M&A를 통한 어떤 덩치 키우기 이쪽에 조금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정부의 의도대로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일단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더 확충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위기에 대응할 체력을 갖추라는 의미는 좋은데 좀 은행들한테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배당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사실 나왔었는데요. 자본 여력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배당 정책에 크게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올해 초 국내 금융지주들이 배당 확대 계획을 하나둘씩 좀 내놨었거든요. 지난해 배당 성향이 이제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봤을 때 26에서 27%였는데 이걸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미 추가로 자본 확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최대치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당국의 배당 억제 의지가 명확해 보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금융지주들이 이런 걸 과연 거스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최적의 입지의 고품격 랜드마크 단지를 건설하고 모두가 바라는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질 좋은 주택 공급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마켓플러스 오늘 첫 번째 픽은 바로 이 뉴스입니다. 바이든 빈살만도 흘렸다. 루닛의 질주를 첫 번째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AI 의료기업인 루닛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전략 사업인 비전 2030에 참여한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루닛이 참여하는 가상병원 프로젝트,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의료기관에 이 의료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우디 정부는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을 투자하고요. 또 이 민간 부문 참여를 6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현재 루닛은 이 사우디 보건부 산하의 공공의료 가상병원에 이 흉부 엑스레이 등을 AI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설치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루닛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앞서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도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줄국들의 프로젝트에 루닛이 이름을 올리면서 이 루닛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전거래일 대비 12.50%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루닛의 주가 1년 동안 534.2%나 올랐습니다. 자, 이 7개월 만에 6배 넘게 오른 건데요. 자, 이 서범석 루닛 대표, 이날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수익성이 높은 중동 의료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가운데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한 뉴스. 두 번째 뉴스는 전선 넓히는 미중 갈등, 이번엔 광물이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반도체 전쟁 굉장히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첨단 수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이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겁니다. 자, 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광물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한 건데요. 자, 이 중국은 여기에 더해서 관영 매체인 환구신보의 이 영어 버전입니다. 이 글로벌 타임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이 이 희토리를 공급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희토리마저 이 자원을 무기화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중국이 사실 전 세계 희토리의 70% 가까이 생산을 해왔거든요. 때문에 이 외교 압박 카드로 자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사 수혜가 전망되면서 굉장히 어제 오늘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중국의 이 갈륨, 게르마늄 수출 규제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됩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픽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엔터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심장 떨렸을 만한 뉴스입니다. 자, 이 공정위 갑질조사 엔터주 나 떨고인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연예기획사들을 대상으로 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그러니까 즉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공정위는 앨범이나 굿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외주업체에 기획사들이 부당한 특약을 넣었거나 또는 뭐 대금을 늦게 줬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 현재 공정위는 하이브,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 이제 JYP,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YG를 제외한 국내 엔터주들의 주가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 다행히 오늘 낙폭을 줄이면서 이 1%대로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다만 이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기 악재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엔터주의 하반기 실적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 이 공정위 차원에서의 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켓플러스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증권부 정호진이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인과 주민, 투기 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이른바 알박기까지 남아있어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은 판자촌. 인근 아파트 값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 구룡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엔 물을 끌어다 쓰는 수도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비닐과 판자로 만든 가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화재에 취약합니다. 수차례 발생한 화재로 마을 입구엔 소화기 수십 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구룡마을을 재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파격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 3월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 중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이주를 선택한 가구는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전액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24%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주민의 경우에도 임대료 60% 감면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 이마저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나가면 좋지. 우리는 돈 못 버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않게 못하고. 일부 주민은 오랫동안 한 터전에 살아온 만큼 재산권 인정과 분양권을 요구합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40년 가까이 다 된 사람들이라 30대 후반, 40대 중초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80이 넘었어. 돈 7, 800만 원씩 주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계약서 없이 팔고 계약서 없이 우리는 사고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집힌 집이 이게 그냥. 주민마다 원하는 게 다른 상황에서 2016년 구역 지정 이전 전입한 외지인, 이른바 알박기 세력도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비어있는 집을 조사해 표식을 해주는 등 행동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얽히고 설킨 원인을 찾기 위해 담당 구청에 물어봤더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태 조사에 따라 거주자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9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없으시대요, 지금은. 그 2010년도 그 이전 얘기는 어쨌든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룡마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상안 등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비 사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열악한 주거 형편에 사실 지가 오래됐고 여러 가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주거 형태에서 오랫동안 주거해 오신 건 사실이지만 다른 곳과의 형평의 원칙상 맞지 않는 혜택을 드리게 되면 추후에 도시정비 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달 진행되는 토지가격 감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구룡마을 토지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오는 6일 새로운 SNS 스레드를 출시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이은 광고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환골탈태한 메타 플랫폼스. 연초 이후 137% 급등하며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끈 7개 종목 매그니피센트 7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올해는 효율성에 해가 될 것이라며 기업 체질을 180도 바꾼 것이 주요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엔지니어 4,000명 포함 2만 5천여 명을 줄이며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상업용 오픈소스 기반 거대 언어 모델 라마를 선보이며 생성형 AI, 챗 GPT가 몰고 온 AI 열풍에 발빠르게 올라탔습니다. 오는 6일에는 월 이용자 20억 명에 달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새 SNS 스레드를 출시하고 광고 매출 확대에 나섭니다. 최근 트위터가 부분 유료화에 따른 고객 이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스레드가 향후 트위터를 뛰어넘는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메타의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시티그룹은 내년 메타의 광고 매출은 올해보다 14%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36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투자 전문지 모틀리풀은 엔비디아에 이어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오를 유력 후보로 테슬라가 아닌 메타를 꼽았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메타의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매출 성장률 둔화가 되는 부분을 이익률 개선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메타버스 관련한 지출을 되게 많이 줄이고 인력 조정 많이 하면서 이익률 개선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손잡고 네이버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사 수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네이버의 등장만으로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네이버 파이낸셜이 증권사와의 사업 협력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권업 인가를 받지 않고 모바일 웹에 증권사의 계좌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실제 증권 라이선스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는 토스나 카카오페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증권 거래 주문을 받고 실제 거래는 연동된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거대 플랫폼 공룡의 증권 중개 서비스 가능성이 나오자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이버와 연동되지 않은 증권사의 MTS, HTS 이용객 이탈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네이버 증권은 종목 토론방 등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가 시작되면 네이버의 증권업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증권업 인가가 없어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방식인 만큼 당장은 증권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이버 자체가 수익 모델을 그 자체로서 하기에는 워낙 수수료 수익 비중이 낮아져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당장은 기존 증권사들도 마켓시어가 이렇게 잠식당할 우려는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서비스가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증권 중개 서비스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실제 추진될 경우 증권업계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